뭔가 어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테슬라 옵티머스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인스타에서 폭발하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시도하는 것 중에 자기가 뒤로 팔을 빼서 그러니까 자기 배터리를 가는 로봇들도 시도가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타이머의 주제는 로봇 산업의 새로운 축, 피지컬 AI입니다.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김상균 교수님, 그리고 ETF 전문가 김준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로봇 영상들 보면은 청소를 하다가 휴머노이드가 수건을 탁 얹고 뭘 줍고 쓸고 담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원격 조종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 피지컬 AI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걸까요? 산업계도 그렇지만 학계도 사실은 큰 변화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에 진코바이오웍스라는 회사가 피지컬 AI로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실험자들을 대체하는 걸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실험하는 랩을 보면 하얀 가운 입고서 이렇게 안경 쓰고 하잖아요. 밤새서. 그 다음 딱 집에 보내는 거예요. 집에 보내면 실험 설계만 한두 명이 때려놓으면 그냥은 3만 건 이상 실험을 로봇이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딱 열흘 후에 오면 3만 건의 실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딱 줘요. 이런 거를 지금 중국이나 미국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공장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실험하는 저희 대학에도 이제 영향이 올 겁니다. 이번에 CS 2016에서 사실 제일 가장 큰 화두가 이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잖아요. 뭔가 젠슨왕도 피지컬 AI의 챗 GPT 모먼트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되는 변곡점에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깊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얼리 어댑터가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캐즘이라고 있어요. 넘어가기 힘들어. 생산도 비용도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수용을 잘 안 해. 질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젠슨왕의 그 모먼트, 김준호님 말씀하신 거는 이 캐즘을 넘어가는 첫 단계는 온 것 같다. 이제 대량 생산의 초기까지는 거의 온 것 같다라는 게 젠슨왕의 주장이에요. 한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2025년에 글로벌 휴머노이드 전체 출하량이 18,000대라고 합니다. 근데 2030년에는 지금 25만 6천 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해요. 연평균 70%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휴대전화도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기업의 사장님들이 보통 쓰는 고가의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로봇도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봇이 집집마다 보급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이 있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사람 많은데 이게 5천만 원? 낯선 물건이어서 그래요. 있던 게 아니니까. 현재는 뭐 저렴한 거 1,000만 원대도 있지만 문제는 개를 데리고 왔을 때 집에서 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깡통이에요. 깡통이요? 처음에 키면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는 상태로 와요.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덩치는 크고 힘들 텐데 아무것도 없이 갓 태어난 애기야. 태어났는데 얘가 키가 180이고 힘은 되겠어요. 힘은 되게 세고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네. 그냥 떡하니 서 있어. 그럼 왔다 갔다 거리적거리기만 하겠네요. 얘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갖고 청소나 빨래, 뭐 이불 정리 다 시킬까? BMW나 현대차의 영상을 보게 되면 꽤 일을 하잖아. 유니트리 로봇들도 보면. 근데 걔네들은 학습을 몇백 대 가지고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가정용 대규모 학습을 하는 회사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순서가 좀 뒤에 올 것 같아요. 집에 오잖아요. 3천만 원짜리 그 로봇을 집에다 시켜서 왔어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회사마다 다른데 원엑스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거기에 가장 앞에 서 있기는 해요. 원엑스는 이제 노르웨이 기술자가 미국 가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로봇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케아 감성이 나요. 북유럽 특유의. 그러니까 매형 자체가 그래요. 쫄쫄이를 입혀놓고 쫄쫄이 같은 거 입혀놨어요. 이렇게. 원엑스는 흥미로운 게 렌탈 모델이에요. 비대나 정수기처럼.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가정 위주로 딜리버리 시작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499예요. 세금 포함하면 80만 원 정도죠. 그럼 얘는 기존에 이제 원엑스의 직원들 집에서 기본 학습이 해놓은 모델이에요. 근데 문제는 원격 조작 기능이 있어요. 에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엑스의 요원들 일부가 24시간 이걸 끼고 있어요, 고글을.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집에서 작동하다가 세탁기 앞에 제가 버벅거려. 또 거기에 어떤 뭐 빨간 버튼을 눌러, 예를 들어서. 이 원엑스 요원이 원격 접속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원엑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고객이 너무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지 학습이 빨리빨리 된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처음에 막 돌아다닐 때 뭐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뭐 했던 그런 서비스처럼 어떻게 보면 상용화를 위한 단계라고 보면 되네요. 그러니까 원엑스 입장에서는 좀 낮은 가격으로 이거 감수하고 써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네. 이런 전략입니다. 학습 데이터 확보하는 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1가정 1로봇 혹은 1인 1로봇 이 시대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아까 원엑스 로봇을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요? 이게 지난달인가 그 사이트가 열렸거든요. 근데 앞에 거 다 입력하고 났더니 미국에만 딜리버리 되는 거예요. 배송이 막혀 있구나. 네, 이건 이제 원엑스가 웃긴 게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가정용 로봇 런칭 시점 뭐 5년, 10년 그렇게 후반부에 얘기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 연말에 생각보다 학습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미국에 팔게요라고 들고 나온 거거든요. 빠르다. 생각보다 더 빠르다. 미국 내에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뿌리겠죠. 또 저희는 사실 원래는
가장 들어오기 어려운 마켓이 가정이라고 봤는데 가정으로 오히려 좀 먼저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사실은 외부의 도시를 다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게 되면 더 변수가 컸는데 원엑스는 오히려 가정도 복잡하지만 자기네 컨트롤하기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도로보단 낫다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자율주행 차 퍼지는 것보단 빨리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로봇의 보급이 산업에서 가정으로 옮겨가는 그 그림이 아니고 지금 산업과 가정이 거의 동시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원래 저희 학자들이 예측했던 건 B2B의 대형 사이트, 그다음에 중소사업장, 가정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가정용 로봇 갭이 앞단으로 올라오면서 투트랙으로 해서 한꺼번에 지금 밀어붙일 것 같아요, 시장이. 예. 그러니까 원엑스가 성공적으로 런칭을 올해 하반기에 하게 되면은 시장은 굉장히 빨리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CES에서도 보면 연초에 LG 같은 경우도 가정용 로봇 선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기업들도 이제 거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뭐 당연히 한국이나 몇 개 그 IT 분야의 테스트 마켓이라고 정해져 있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쪽 집어넣고 싶겠죠. 예. 그럼 결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동력이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좀 좁아지게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뭐 노조에서도 연락 오는 거 보게 되면 숫자로 보면 되게 서글퍼요. 만약에 뭐 자동차 제조 공정의 생산직 노동자 1년 연봉이 1억대야. 근데 그걸 로봇을 대체하게 되면 렌탈 모델을 빌려오게 되면 한 달 운영비나 유지비 다 합쳐도 뭐 2,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노동자랑은 금액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손실이 없잖아요, 사실은. 비전 쓰는 로봇이 아닌 반 불 꺼놔도 흔히 블랙 공장, 그러니까 어두운 공장처럼 돌아갈 수가 있고 다크 팩토리. 네, 다크 팩토리. 그다음에 온도 신경 써줄 필요도 없고 휴게 시간, 뭐 복지, 식사 다 필요 없어지거든요. 아직까지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 감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인간을 일부 대처한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다크팩토리도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계속 밤새 일하잖아요. 퇴근도 안 하고. 그럼 전력 관리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이거 몇 시간마다 이렇게 좀 충전해줘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로봇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가 뭐냐면 몸 중심 잡고 있을 때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로봇도 사람처럼 직립을 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가만히 서 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써서 전력 관리가 마치 랩탑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랩탑도 화면 안 쓰게 되면 꺼놓잖아요. 얘도 자기가 전력을 덜 쓰는 쪽으로는 세팅이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휴머노이드들이 전력이 오래 가지 못해요. 중국에서 시도하는 것 중에 자기가 뒤로 팔을 빼서 그러니까 자기 배터리를 가는 로봇들도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게 아니라 옛날 휴대폰처럼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충전해놓고 자기 등에 가서 껴. 다시 또 원래 있던 거 다시 충전시켜. 그럼 잠깐 이거 갈아 끼우거나 10분만 시간이 걸리는 거고 계속 일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기술력 가지고 놀라는 시점은 지난 것 같고 과연 어느 순간 몇 대까지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얘의 제조 원가를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쟁력은 가격에서 나온다. 테슬라 옵티머스 최종 판매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2만 달러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2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500만 원 정도인데 자영업자분들은 충분히 현장에서 데려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파견 형태로 본다고 하게 되면 만약 내구연한 5년으로만 잡아도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돌리면 5년이면 6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3천만 원 사가지고 내가 파이낸싱비 내고 60만 원 해서 너한테 보내줄게 한 달에 100만 원씩. 고객 입장에서 용도가 맞으면 고객은 땡큐거든요. 100만 원 들여서 직원 하나 쓰는 거네. 이 개념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형성이 되죠. 뭔가 어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테슬라 옵티머스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인스타에서 폭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2028년, 한 2029년 되면 그런 인증샷도 되게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를 전부 다 잘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각 나라별로 어떤 분야를 잘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크게 보면 뭐 미국하고 중국이 쌍두마차긴 한데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LLM 대부분이 미국 거잖아요. 학습 데이터도 많고. 그래서 흔히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 쪽에 들어가는 지능, 두뇌를 갖고 있는 쪽이 미국이 크고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중에 이제 그냥 어떤 철학이 있냐면 로봇 굴기라고 해가지고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이런 철학을 또 갖고 있어, 정책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휴머노이드도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을 경우에 60%가 중국산 부품이래요. 근데 중국은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중국은 이제 다양성으로 하드웨어에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 질문 하나. 네. 결국 그 로봇을 만들 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사실 다 중국에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미국이 AI GPU를 마치 이제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출을 금지시키는 것처럼.
말 그대로 중국이 관련 부품들을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을 금지시켜 버리면 옵티머스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 부품을 미국 걸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4배 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실 대량 생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수면으로 잘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량 생산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는 뭐 한 분기에 2만 대 지금 찍어내야 돼. 이러면 이제 그 원천 부품을 쥐고 있는 국가 기업들의 힘이 훨씬 세지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중국 기업들도 보게 되면 부품 사고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기술 발전을 해야 되고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거니까 좋은 조건을 뿌리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먹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만들고 있긴 한데 그 걱정이 들죠. 이랬다가 우리가 그 부품에 종속되어 버리면 시장이 커졌을 때 일론 머스크의 꿈처럼 진짜 100억대가 되는데 테슬라에서 그때까지는 만약 부품이 30-40%는 다 외국 거야. 그중에 대부분 중국 거야. 그럼 테슬라가 100억대 중에 몇 대를 팔건 간에 엄청나게 좌지우지 되겠죠. 중국에 의해서. 그럼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을까요? 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의 가장 큰 이슈가 인구 감속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중국은 자국 인구를 해외로 보내가지고 많은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 또는 돈을 벌어들였던 국가인데 미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중국 내부에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지위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줄어들어도 로봇을 그걸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먹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정책은. 중국이 이거 원가 경쟁력을 밀어붙이면 미국하고 중국이 머리, 몸통, 경쟁력이 쪼개져 있었는데 중국이 머리까지 먹게 되는 순간 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결국은 학습 데이터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배경, 환경적인 게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중국의 최근 이제 학습을 어떻게 시키나 보게 되면 가정에 투입할 로봇들도 중국은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어떤 수트 같은 걸 입고서 사람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이거 전자 오븐 같은 거 문만 여다 떠요. 방문 발로 쳐 닫는 것만 계속하고 이게 뭐 하나 보면 학습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열고 네. 닫는 거를 이것만 하루에 몇천 번씩 하고 있어요. 돈 받고서 한 5만 원 받고 이거 하루 종일 한대요 이렇게. 네. 그럼 로봇이 그 데이터 갖고 하는 거예요. 로봇을 위해서 사람이 노동을 하는 거네요, 지금? 일상적인 거를 시키려면 하다못해 이거 불펜 날라오는 손을 잡는 거 이런 것도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싸고 또 사람이 많고 웬만한 거 시켰을 때 뭐 사실 우리나라보다 노동에 대한 복지나 인권에 대한 게 약간 약하니까 이 데이터를 시켜서 게더링하는 게 쉬운 거죠. 한국은 아마 그런 거 시킨다고 해보세요. 하루에 이거 1,500번 여다 넣어서 5만 원 줘. 난리 날걸요 아마. 그러면은 비인간적인 노동이라고. 그렇죠. 예. 그거 하시려는 분들이 뭐 중국만큼 많지도 않을 것이고 예. 환경적으로 중국이 그런 거 훨씬 더 많이 노출되면 빠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싸움인데 물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반도체도 필요하겠지만 데이터 부분은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올 겁니다. 예.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산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독점적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두 기업의 전략이 좀 어떻게 다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엔비디아는 AI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칩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택을 같이 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스택을. 근데 스택은 사실 판다라기보다 무료로 뿌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개발자들한테 이제 계속 개방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거 다 만들려면 힘들잖아. 우리 거 써서 학습시키고 다 해. 그럼 이걸 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학습을 할 수 네. 있는 플랫폼을 지금 제공한다. 예. 그거 되게 무서운 얘기 같은데요. 우리 걸 써라.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근데 저는 엔비디아가 이 넥스트 전략을 잘하게 되면 결국 시장주의를 안 뺏길 것 같아요, 쉽게. 전 테슬라한테 가장 강점이 데이터에 있다고 봐요. 구글은 수많은 센서를 써가지고 인간처럼 비전을 처리할 수는 없어, 기계는. 센서 기반으로 했는데 일론 머스크 생각이 달랐죠. 테슬라 로봇들은 비전 학습이에요. 보고만 있으면 학습이 돼요. 요리하는 것을 이렇게 로봇이 보게끔 해요. 요리 비디오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 로봇이 요리 비디오를 보고 흑백 요리처럼 로봇이 요리하는 게 돼요. 요리하는 걸 만약에 학습을 시키려고 해, 김치를. 그러면 이제 장인이 장갑 끼고서 이렇게 고글 글래스 끼고서 김장을 100번 담가야지만 해. 그럼 장인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테슬라의 방식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기가 뭘 네. 보고 배우는 그 느낌이네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테슬라가 자동차 할 때 썼는데 이게 그대로 옵티머스 넘어갔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한 거고 테슬라는 여러 가지 산업의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어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로봇도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산업에도 연결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뉴럴링크라고 해서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 이미 재작년부터 FDA 승인받고 인간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용화 시점 10년 정도 뒤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꿈은 그거죠. 그러면 옵티머스랑 인간의 뇌를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신 마비 환자야. 나를 대신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온전한 휴머노이드. 이런 영화적인 상상을 한 큐에 풀어내는 게 이제 그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 영역을 다 지고 있는 게 테슬라 진영의 굉장히 강점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사고를 쳐도 치겠네요. 또 이제 의외로 많이 안 알려준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원래부터 이제 기계, 전기전자 쪽 강국이잖아요. 또 하나 일본 하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그들은 만화의 로봇과 팬덤이잖아요. 미쳐 있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뭐 왕국이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산업에도 관련이 있어요.
가와사키 같은 데서 만드는 로봇 네 발로 뛰어다니는 말 로봇도 막 시연하고 있어요. 자기네는 말이요? 말인데 머리가 없어요. 아, 또 오토바이 같은 건데 바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타는 말 정도의 네. 크기를. 어떤 애니미즘적인 게 있어서 모든 거를 동작하게 만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도 줬고 로봇을 굉장히 인간의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게 일본이에요. 미국 로봇 트랜스포머 같은 거예요. 막 지금 공격하고 터미네이터. 근데 일본 로봇 하면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는 게 도라에몽, 인간의 친구, 아톰. 그 문화의 차이가 사실 산업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도 좀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서 약간 이제 특화된 산업 분야에서 등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가가 저는 한국 같아요. 자체적인 학습 데이터나 하드웨어를 만들고 하는 게 한국이어서 제조 역량이 미국 쪽과 중국 쪽을 같이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뭐 LG, 삼성, 현대가 자체건 또 자회사 통해갖고 하고 있긴 한데 기술력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 숫자 적은 거죠. 예를 들어 중국만 봐도 완성품 휴머노이드 만드는 업체만 제가 얼핏 아는 것만 해도 200군데가 넘어요. 부품 만드는 업체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산업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그거랑 견주기가 어렵고 미국 인구수만 놓고 보면 우리가 미국의 인구의 6분의 1인데 그럼 로봇 산업은 6분의 1?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지만 그 규모나 그런 게 부족하다.